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자동 제어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근궤적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12주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그 활동 일지를 보게 되면은 어렵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가 제일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잘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대면 수업 시간에 근궤적도라는 걸 그려볼 텐데요. 근궤적도를 좀 수월하게 그려보도록 이렇게 좀 학습을 하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다룰 내용은 이제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도를 판별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계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처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는데,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궤적도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S 평면에서 라플라스 평면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근궤적도라고 했는데, 이 근궤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정의하고 특성을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근궤적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근궤적도 작성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간단한 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진도를 봐서 간단한 것까지는 하는데, 강의 시간이 좀 남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마님은 다음 주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이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게 강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한두 번은 아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인 우리 페루포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합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달함수가 있고, 출력이 있는데, 출력에서 이 출력값을 읽어드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하게 되는 루프가 이렇게 폐 구간을 돌아가는 것을 폐 루프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그림 말고 일반적으로 여기 K가 붙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 K 붙는 게 이 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개인 튜닝을 한다라고 해서 이 K라는 부분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K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입력하고 출력 신호가 있는데, 입력하고 출력 신호 같은 경우가 여기서 더하고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K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작은 값을 크게 만들어야지 이 전달함수에서 조금 더 쉽게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페로프 시스템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요 K 값이라는 거는 약간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양날의 검이냐? 자, 보게 되면은 이득 K 값에 의해서 극점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극점이 변화를 하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전달함수가 GS가 있다라고 했을 때
GS가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HS를 1로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극점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극점의 극점 0점 정도에서 극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예를 들어서 미흡감쇄 시스템인지 임계감쇄 시스템인지 가감쇄 시스템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 전달함수 GS만 갖고서는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가감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요 가감쇄 시스템인데 여기서 요 피드백 함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페로프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요 가감쇄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느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을 페로프 전달을 등가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의 등가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h가 1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3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가감쇄 시스템이었는데 페로프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값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3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인수분해가 아마 안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극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근해 공식 잠깐 이용해 볼게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2a니까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빼기 4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이구 이거는 또 허수값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극점이 허수 극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한지 안정하지 않은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시스템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허수값을 갖고 있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요 허수값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자, 출력에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극점이 변화함에 따라 요 k 값이 바뀌게 되면은 k 값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극점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요 k 값이 아니고 지금 페로프 시스템이죠. 페로프 시스템이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의 특성이 게로프 시스템에 따라 비해서 다르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k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k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이 요 끝부분이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k 값이 바뀌게 되면은 극점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극점이 바뀐다는 의미가 결국은 시스템의 과도 응답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바뀌게 되면은 극점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극점이 바뀌기 때문에 과도 응답하고 그 다음에 안정도도 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큰 점이고 그럼 어떻게 K 값을 자, 우리가 앞에서 루드 호르비츠 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안정한 범위를 찾아냈어요. 근데 안정한 범위를 찾았는데 그 안정한 범위에서 요 K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또 우리가 원하는 과도 응답하고 안정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관심인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근궤적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K 값의 범위 중에서
필요한 k 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벡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벡터라는 얘기만 나오는 학을 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라플라스 어쨌든 뭐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뭐 다음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손을 안 놓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벡터를 조금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라플라스 좌표계에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벡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좌표상에서 봤을 때 자, 어떤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0점이라고 하죠. 자, 어떤 점을 벡터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0점에서 그 점까지의 가는 요 방향 화살표를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벡터를 표현할 때 좌표값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크기하고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여기에서는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각도는 이렇게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의의 점 x하고 y에 대해서 이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또는 절대값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요 탄젠트로 아크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y분의 x인가요? 자, 이렇게 세타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계 라플라스 좌표계에서는 x축은 실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y축은 j 오메가 허수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평면에서는 실수하고 허수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수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S 도메인이라는 게 결국은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진 복수수인 거죠. 복수수 좌표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S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복수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우리가 복수수인데 제가 강의에서 굳이 복수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냥 S로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였지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 복수수 이 좌표 평면에 어느 지점을 표현을 할 때는 저기 실수하고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 값이 되는 거고요. S가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좌표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벡터로 표현할 경우에는 자, 여기 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각도가 세타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다 동일하게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달함수를 배웠잖아요. 자, 그럼 전달함수는 기본적인 패턴이 s 플러스 알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s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우리가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원점에서 벡터 표현을 할 경우에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s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실제 요 s가 가지고 있는 요 복소수 값에다가 a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근데 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였으니까 자, 이렇게 시그마에다가 a가 더해진 부분이 j 오메가가 표현해준 아까 우리가 보는 시그마 j 오메가는 이 부분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s 플러스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그마에서 a가 이동을 한 만큼 지나간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요. 자, 우리가 s 플러스 a라는 거는
s 플러스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지점이 s 플러스 얘기할 때 우리가 극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지점 s 플러스 a가 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는 분모가 아니고 분자니까 여기는 지금 분모가 없죠. 분자니까 s 플러스 a라고 하는 거는 0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점. 자, 0점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j 오메가까지의 벡터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여러분들 0점의 그 정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 값을 한번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s 플러스 7인 0점에서 그 다음에 s라는 점이 5 플러스 2j 까지의 벡터를 표현하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냐면은, 자, 여기 s 플러스 7 이 부분이 0점이고요. 자, 마이너스 7인 0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인 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 다음에 우리가 s 점이 5 플러스 2j니까 이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7 0점에서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s의 어떤 지점까지 벡터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 m은 어떻게 구하냐?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자, m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루트 5 빼기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세타는 역탄젠트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역탄젠트 x분의 y가 되는 거니까, 자, 5 빼기 마이너스 7에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자, 얘를 구해주게 되면은 요 세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식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 자, x분의 y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크기하고 그 다음에 요 벡터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구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다음 장에서 우리 전달함수를 또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점 S를 통과한 결과는 극점과 0점의 벡터 연산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요 0점인 부분을 여기 S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fs가 어떤 함수로 되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는 분모하고 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분모가 극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보면 알겠지만은 얘가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s 플러스 p3, 그 다음에 위에는 s 플러스 g1, s 플러스 g2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를 표현한 거겠죠. 자, 그게 아무리 복잡한 0점하고 극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도 어떤 점을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 이거에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s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벡터로 계산할 경우에는 간편하게 요 다음에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요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요 어떤 점을 요 전달함수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벡터로 표현하려면은, 자, 여기에 있는 0점의 길이, 극점의 길이를 0점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다음에 있는 공식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각적 이 지점의 길이, 이 지점의 길이를 다 곱한 거를 서로 나눠주게 되면은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0점의 각도, 요 지점에 있는 0점의 각도들의 합, 그 다음에 빼기 극점의 각도들의 합, 이거를 서로 빼주게 되면은 이 전달함수를 통과한 점의 벡터의 크기하고 각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 함수의 점에 어떤 점을 이제 벡터로 입력을 했을 때 이 나오는 출력 결과를 또 벡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요 함수가 s 그 다음에 s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함수에서 이 점 마이너스 3 플러스 4j라고는 요 지점을 요 fs를 이제 통과를 시켰을 때 나오는 출력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마이너스 3 플러스 4j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j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4j 플러스 2, 자 이걸 풀어줘도 되는 거지만 이거를 벡터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각 지점을 통과하는 벡터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0점이라고 극점이죠. 극점이 자 0하고 마이너스 2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0점은 마이너스 1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점을 이렇게 x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0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크기하고 각도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숫자가 쉬운 0점 벡터 이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0점 벡터의 크기는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가 되겠죠. 자 2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는 높이는 자 4j가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하니까 루트 20이 되는 거겠죠. 자 각도 같은 경우도 아까 탄젠트 그 역탄젠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지점에서 0점하고 극점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루트 20에 자 이 지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각도가 116.6도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극점 벡터는 각각 크기가 5이고 그 다음에 크기가 루트 17이 되겠고 각도는 요 각도가 126도, 그 다음에 이 각도가 104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이 그 각각의 0점하고 극점 벡터가 있는데 이 s가 마이너스 3에서 4j인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앞에서 본 것 같이 공식이 있죠. 자 극점의 길이분의 0점의 길이. 자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극점의 길이 자 5하고 루트 17이 분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20 0점 벡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0.21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한 벡터의 크기가 0.21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의 각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앞에서 보는 것처럼 0점의 각도를 합한 거에서 극점의 각도를 합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0점의 각도는 116도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극점의 각도는 앞에서 봤던 126.9도하고 104도 이거를 각각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는 마이너스 114.3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함수를 통과한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마이너스이니까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14.3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0.217. 0.217이니까 크진 않네요. 한 요만큼. 자, 요만큼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에다가 어떤 지점을 통과시켰을 때를 벡터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좀 벡터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벡터 이제 배우니까 또 기억을 되살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페루포 시스템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페루포 시스템의 앞에서 이제 특성이 있었다고 했죠. 자, K 값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값이 시스템 특성이 바뀐다고 했었는데, 자, 그 바뀌는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페루포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 정의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가진 전달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증폭기라고 되어 있는 게인을 주는, 이득을 주는 부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극점만 이루어져 있고 0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득이 전달함수의 이득이 K2이고요. 그 다음에 증폭기는 K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블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곱해진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렇게 등가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피드백 함수가 되니까, 자, 이렇게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k분의 k가 되는데, 요 k는 지금 k1하고 k2가 곱해진 값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차식의 형태로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네, 앞에서 보게 되면은 k 값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의 극점 그러니까 k 값이 이득이죠. 이득이 바뀌어짐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의 극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극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일일이 값을 대입을 해봐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k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간 지금 보면 무식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무식하게 시작하는 거고요. 자, k가 0일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10s 분의 0 이렇게 되죠. 자, 0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굳이 볼 필요가 없지만 일단 이 극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가 0이면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요 k가 0일 경우에 극점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찾아보게 되면은, 자, 극점은 여기가 s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극점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요. 여기 x, 자, 이득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출력이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이득이 0이니까. 이득이 0인 경우에 극점은 0하고 마이너스 10 두 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득이 5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인 경우는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5가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극점을 구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니까 극점이 마이너스 9.47하고 0.53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9.47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림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9.4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0.53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뛰어나와서 20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7.24, 마이너스 2.7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색깔을 바꿔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득이 25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25는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25니까 얘는 s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네요. 자, 이거는 지금 임계감쇄 시스템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임계감쇄 시스템은 이렇게 극점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결과가 있죠. 여기까지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죠? K 값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증가하니까 극점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좀 신기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K를 더 증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30일 경우, 이 부분 색깔 또 바꿔볼게요. K가 30일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실수근이 안 나오고 허수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2.24J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빼기 2.24J 이렇게 허수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일 경우에는 보니까 극점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40을 한번 보도록 하죠. 40은 마이너스 5에 3.87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87. 자, 이 부분으로 되게 되네요. 그 다음에 5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j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60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0일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대충 이 정도쯤에 나오겠죠? 70일 경우에는요. 올라가겠죠? 자,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 자, 극점의 이득을 우리가 K값을 증가시키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K값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또 이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K가 0부터 25까지는 가감세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25일 때 임계감세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K가 25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미흡감세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 가지고 이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를 가지고 이 시스템이 이득이 얼마일 때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K 값을 다 일일이 구해가지고 K 값이 솔직히 정수만 나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들을 모든 점들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연결을 해보니까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극점 마이너스 10하고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값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득에 따라 가지고 이 페로포 시스템에서의 극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근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궤적이라는 게 뭔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동 경로. 그래서 근궤적은 이득의 이동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K가 근데 0부터 25까지는 가감세 형태, 25일 때는 임계감세, 25보다 클 경우에는 위흡감세 시스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이 근궤적에 대한 이 상태를 보고 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또 대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게 보게 되면은 이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득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미흡감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증가를 할 경우에는 어떤 값이 증가한다고 했죠? 자,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주파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감세비는 감소하고 그다음에 주파수는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극점의 위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최고값 시간은 줄어들고요. 대신 이득하고 상관없이
시스템은 안정하게 됩니다. 왜? K 값에 대해서 이거는 이 K 값들은 다 안정한 K 값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K 값은 시스템 이득과 상관없이 이 근계적상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에 해당되는 경우 시스템은 안정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